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건데요. 반면에 여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 3법 등에 대한 입법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단하고 저녁을 이제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입법과 관련한 이제 의견을 교환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좀 신속하게 해달라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당부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여야가 같이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 가운데 겹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생 법안들 중에 신속하게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꼽고 있는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양국관리법 이런 법안들을 이제 신속하게 처리할 그런 그 계획인데 이 부분은 또 야당에서 상당히 또 이견이 있는 그런 법안들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예, 어쨌든 저 민생공약협의체를 구성해서 뭐 실무적으로 좀 구체화시키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진행시키기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위의장. 예, 정책위의장들. 다행스러운 일이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생을 살리지 않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들은 뒷받침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노란봉투법 대표적으로 민생 관련된 입법으로 지금 펜딩돼 가지고 있는 게 노란봉투법 또 양국관리법 아니겠습니까? 노란봉투법 또 우리 국민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2014년에 쌍용 자동차 파업할 때 일반 시민들이 노란봉투로 기금과 편지를 보내서 성금과 편지를 보내서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 법인데 결국은 합법적인 파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과도하게 파업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의 법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법적 권익을 보호해 주자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복잡하게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시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들은 최소한 침해받지 않도록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양국관리법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농산물의 시장 가격 안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 쌀이라는 것은 특히나 또 이게 안보와 직결돼 있는 품목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실제로 자급자족률이 한 37%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상시를 대비해서 양곡들을 수입해서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들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정부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결국 시장 수급 문제도 생기고 가격 안정 문제도 생기고 또 비상시에 여러 개 어려움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을 입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해서 이 모든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충분히 논의됐고 이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논의돼서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민생 법안 중에서 이제 노란봉투법, 양국관리법 이런 법들은 지난 정부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그런 법인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제 딱히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거부권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이 법에 어떤 문제점을 국민들이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잡아서 뭐 무차별적인 어떤 재정 포퓰리즘 어떤 정책을 펴면서 사실 그런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여야의 어떤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추경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고 김민석 후보자를 비롯해서 또 어떤 인사에 대한 어떤 문제도 뭐 그냥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문제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방송법 같은 경우도 이제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의 뭐 민당 단독으로 지금 이제 통과시켰는데 특히 네.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동계 파업은 자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손실 배상을 일정 부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노조가 민노총 중심으로 굉장히 강성 노조로 유명한데 그러면 이런 불법 파업을 더욱더 조장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이 해외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주가 5천은 그냥 주가 2천 시대도 되지 않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양국관리법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그 곡물에 대한 양국에 대한 어떤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쌀이 남아돌고 지금 이제 보관 비용만 하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무조건 다 수매를 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생산이 더 늘게 되면 이 보관 비용은 물론이고 예. 천문학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인데요. 이 양국 이외에 다른 어떤 농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채소 농가라든지 축산 농가라든지 많은 농가들은 그럼 뭐냐? 이 형평성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네.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국에서 예를 들면 다른 농가로 업종 품목을 전환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에 조사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장 경제의 어떤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강력하게 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법조차도 네. 강행 처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예. 민주당 정권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법안, 노란봉투법, 양국관리법,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어제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국회하고 또 대통령실하고 약간 뭐 견해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해석들이 있었는데 어제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고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사법은 그러면 이제 어떤 이견이나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됐고 나머지 절차 법사위 본회의가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그냥 진행이 될 것 같은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이 부분들은 지금 야당에서는 야당이 여당일 때 이 네. 법의 그 개정 논의가 시작된 거거든요. 예. 결국 윤석열 그 정권에서 과도하게 권력의 정치 권력의 이 그 방송권 장악, 예. 그 시도가 너무 손쉽다. 그래서 이게 그간의 이 방송법들이 이제 좀 네. 그간에 발생됐던 여러 가지 모순들, 불합리한 부분들, 문제점들을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이 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 한 번쯤은 이 정리할 때가 됐다. 네. 이런 취지로 해서 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또 입법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일부 논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방송 장악 시도다 얘기하는데 이 법이 분명하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 논의가 시작됐고 문제 제기가 됐고 논의 시작됐고 입법화된 것을 또 이것도 역시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에 와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방송 이제는 장악을 하기 위한 거다. 예.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방송 내용에도 전혀 맞지 않다. 결국은 이 공영방송의 대표들 또 이사 대표 선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사의 수를 좀 확대해서 네. 결국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정권과 무관하게 공영방송이 이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방송이 제대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또
조직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임명하거나 행사할 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 법은 예. 언론 정권과 무관하게 무관하게 특히나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추진했던 법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으로부터 좀 자유스러울 수 있다. 네. 이거는 시급하게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돼야 될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까지도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시절에 준비했던 법이기 때문에 방송 장악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논리. 전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죠. 지금 현재 그 방송 3법도 문제는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가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들여다봤었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기존의 민주당 안에 있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단체들, 즉 이사로 들어간 단체들 같은 경우 소위 말해 민노총 산하의 민원연 소속의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성의 문제인데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어떤 대표성이 인정은 되지만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그 언론 어떤 관련된 학회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언론 학회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30몇 개의 어떤 단체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언론 학회를 할 것이냐 그런 어떤 대표성의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문제인데요. 특히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추천위원회는 거의 뭐 추천위원을 한 100여 명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뭐 사실상 뭐 간접 선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한국방송사장을 뭐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방송 이사들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 중립과 대표성 그리고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야말로 언론의 어떤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좀 고민을 해서 좀 맞대서 문제가 일어난 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은 그냥 뭐 군사 작전하듯이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잖아요. 이런 속도전이야말로 정말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 법들이 윤석열 정권 때 이제 급권 행사하고 아까 방송 장악을 조금이라도 정치권으로 또 좀 더 독립시켜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추천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정치권에서 하죠. 정치권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수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학회라든지 또 단체, 방송 단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기구들에서 추천하는 추천위를 구성하자는 건데 그다음에 또 이사도 그렇게 추천하자는 것을 정치권에서 여야가 또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논의 구조가 민주적으로 되고 더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이사 개편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천위를 새로 이제 100여 명 가까이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게 민원연 소속의 많은 방송 그 기자 관련된 단체가 추천하게 됐을 때 정치적 어떤 중립성의 문제, 그다음에 관련된 학회가 추천하게 됐을 때 과연 이 학회가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인지 대표성의 어떤 문제.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추천위원회를 거의 한 100명으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 특히 방송공사 사장을 이런 식으로 거의 간접적인 어떤 투표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인사청문회 뭐 슈퍼위크다 할 정도로 청문회가 많이 열립니다. 다음 주에만 전체 지금 17명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돼 있는데 11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제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정권적 안정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전원 다 통과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목표라는 게 결국은 검증의 기본
기본적인 이 검증 절차들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민검증센터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이 여러 가지 또 여당에서도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네.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겠다. 예. 이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최소한 지금 현재 추천되어 있는 이 후보자들이 그간의 그 활동으로 보고 네. 또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야당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그 검증 절차들이 실질적 검증 절차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예. 이른바 결격 사유에 해당할 만큼의 치명적인 문제들이 나온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그 검증 네. 절차들 또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로 아마도 지금 추천된 후보자들의 이른바 세평, 예. 또 언론과 야당의 이 검증, 실질적 검증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예. 청문회 열리기 전에 이 기간 동안 대부분 문제가 돼서 낙마를 했었는데 네. 지금 후보들 보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네. 그런 정도의 예. 그런 정도의 문제들이 제기된 후보들은 지금 없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어떤 정권에서보다도 민주당 정권을 포함해서요. 네. 과거의 어떤 정권에 비해서 지금 투명하고 또 잘 예. 이 검증된 이 후보 추천 이 과정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전원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지금은 예.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예. 이런 정도의 후보자들이 추천돼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은 예. 야당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원활한 국정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협조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게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기된 후보자들 가운데 좀 논란이 되는 후보자는 지금 누구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많죠. 지금 방금 소영께서 저렇게 말씀하지만 정말 그 오만이 그걸 따릅니다. 예.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가겠다. 예. 김민석 그 총리의 어떤 청문회가 굉장히 지금 나쁜 세례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좀 많은 문제가 드러나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게 되는 청문회 소상히 뭘 밝혔죠? 그리고 사상 최초로 지금 정의 없는 청문회 그리고 자료를 요구해도 그냥 버티고 그냥 청문회만 넘기자 이런 식으로 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맹탕 청문회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장관 후보자들은 김민석 총리의 청문회를 상당히 지금 학습 효과를 해서 반면교사 일단 버티자. 저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정의용 후보자 같은 경우 얼마나 이해충돌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예. 본인이 질병청장 시절에 남편은 정작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었고 지금 예. 이제 농지법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네. 제자리에서 어떤 논문을 이렇게 갖고 온다든지 또 논문을 쪼개기로 낸다든지 등등의 어떤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이해충돌령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또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그런 어떤 태양광 업체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영농 태양광 그런 법을 발의했다든지 이런 수많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능력 면에서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민주당이 있던 태도 특히 김민석 이런 총리의 어떤 태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청문회를 그냥 묻고 그냥 가려는 그런 어떤 태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다 이재명 정권에 저는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가 지금 얼추 소명이 됐기 때문에 얼추 소명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확대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는 않겠죠. 청문회 다음 주에 또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요. 끝으로 이거 짧게 좀 국민의힘 혁신위는 어떻게 이제 가는 겁니까? 지금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해서 지금 혁신위가
지금 굉장히 좀 큰 위기 빠지고 자초의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제가 볼 때는 그 사태의 어떤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뭐 혁신위원회였던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일부의 어떤 인적 청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사퇴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은 사후 좀 이게 의논할 사항인데 예. 안철수 의원의 또 다른 어떤 철수의 사례가 좀 남겨지는 것 같아서 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어떤 혁신의 입장입니다. 동력은 조금 좀 빠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곧 이제 전당대회의 어떤 분위기로 지금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야당이 늘 얘기합니다만 야당이 국정의 중요한 한 축 아니겠습니까? 예. 이 야당이 정말 이 탄핵의 강을 건너고 예. 탄핵의 강을 건너서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야당으로 거듭나야만 예. 저는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이 정치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야당이 좀 거듭나야 되는데 네. 이번 안철수의 혁신위원장 사태건은 네. 정말 이 야당이 과연 정말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더 키운 좀 참담한 사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권에서도 이제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